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신인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자, 내년 총선의 전초전이라고 불리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국 진교훈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17.15%포인트로 앞서면서 승리를 거뒀네요.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요. 네. 오늘 새벽 12시 40분쯤에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요. 13만 7,065표 56.52포인트를 얻어서 네. 9만 5,492표를 얻은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를요. 17.15%포인트 차이로 꺾고 당선이 됐습니다. 자, 양쪽 후보 투표 결과가 나온 직후에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소감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가 상식의 승리, 원칙의 승리, 그리고 강서 구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선이 확정되는 즉시 오직 강서 구민만을 바라보고 그간의 구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1분 1초라도 아껴가면서 강서의 구정을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의 성원에 화답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강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더욱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진교훈 후보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우리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 민생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선거 투표율 48.7%입니다. 자, 개표 결과 두 자릿수 차이로 승부가 결정이 됐는데, 자, 이번 결과에 대해서 여야 지도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 진교훈 후보 측에서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요. 네. 이날 밤 11시를 넘겨서 진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페이스북에 더 겸허히 민심을 받들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이 대표는 민주당의 승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의 위대한 승리이자 국정 실패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다라고 말했고요. 예.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는 예상보다도 더 큰 표차로 선거에 패배하면서 책임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도부는 별도의 공지 없이 이날 오전 8시에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선거 패배의 수습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자, 국민의힘 지도부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장동혁 대변인은 2부에서 저희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선거 승패를 가른 주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선은 이제 선거에서 구도인물 바람 이 3요소가 그렇죠. 가장 중요한데요. 구도면에서는 정권 심판론이 우세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좀 지배적이었고요. 네. 거기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이 상당히 좀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었고요. 인물의 면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김태우 후보에 대해서 그 경쟁력에 대한 좀 의문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김태우 후보를 사면 복권까지 해가지고 보궐선거에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을 다시 재공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좀 국민들에 대한 좀 예의가 아닌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구도와 인물 면에서 좀 패배가 크게 차이가 나면서 패배가 확정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이런 민심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사실 이번 보궐선거가 사실은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민심을 측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이 됐는데요. 네.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여러 가지 실정들에 더해서 최근에 이제 이념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여야의 격돌, 대치, 그래서 정치가 실종된 상태를 자초했다 이런 비판이 높아지면서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한번 회초리를 들자라는 여론이 좀 우세했던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선관위가 사전 투표함, 우편 투표함 보관 장소를 CCTV 촬영해서 24시간 송출하기도 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선거 전날에 네. 국정원에서 이런 그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한 그런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선관위 입장에서는 이런 투표에 대한 관리의 중립성, 신뢰도 이런 것들이 저해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좀 우려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선관위 입장에서는 선제적으로 지금 이런 CCTV로 촬영을 해가지고 사전 투표함을 보관하는 장소를 이제 송출하기도 했는데요. 내년 총선 때도 사전 투표함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본투표 전날이죠. 국정원에서 선관위가
해킹, 보안에 매우 취약하다 이런 발표를 했었는데 이 부정선거 의혹을 의식한 조치라고 봐야 되겠죠? 예, 아무래도 이제 여권에서 그 네. 뭐 선관위에 대한 부실 논란 내지는 좀 더 넘어서 부정선거 논란까지도 이제 불을 지폈기 때문에 선관위 입장에서는 조금 더 단호하게 대처해야겠다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아무래도 사실 부실 선거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늘 제도 보완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부정선거라는 것은 어떤 주체자들이 의도를 가지고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처벌의 대상인데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아무래도 선관위에 대한 정치적인 공세에 대한 그런 대응으로 보여집니다. 자, 근데 이번 선거 투표 결과를 좀 보면 기권수인가요? 이 진기현 후보, 김태호 후보보다 더 많아요. 이게 사람 이름은 아닌 것 같고요. 기권수겠죠? 예. 예, 그래서 어제 기권수에 대한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네. 기권수는 21만 5,397표로 나타났습니다. 1위인 진 후보와 2위인 김태우 후보가 얻은 표를 합친 것보다 3,233표나 많은 숫자인데요. 뭐예요, 이거? 소셜미디어에서는 어허. 기권수는 어느 당 소속이냐, 예. 강서구청장은 기권수가 된 것이냐, 뭐 이런 식의 그 반응이 좀 쏟아졌는데요. 그렇죠. 알고 보니 이제 기권수는 투표권을 가졌는데 아. 투표하지 않은 25만 6,938명을 예. 나타낸 수라고 드러났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투표권을 가졌는데 투표장에 가지 않은 분을 기권수로 집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투표하지 않는 사람을 기권수로 이렇게 표식을 하는군요. 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선관위 해킹 의혹 TF를 구성한다고 하고요. 위원장에는 이만희 의원이 유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켜보기를 하고요. 자, 국정감사 이틀째였습니다. 어제 통일부를 상대로 한 국회 외통위 국감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 폐기 여부를 두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예, 9.19 합의라는 것은 네. 이제 송영무 국방부 장관, 문재인 정부 당시의 장관인데요. 그리고 노광철 인민무력상하고 이제 체결된 그 남북 간의 합의인데 네. 뭐 일제히 적대적 행위를 금지하고 뭐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하는 여러 가지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조치이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의 안철수 의원은 9.19 군사합의가 결과적으로 우리의 안보 태세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예. 윤상현 의원도 이스라엘도 하마스에 대한 감시 정찰 자산이 제대로 작동했다면은 기습 공격을 막았을 것인데 9.19 합의로 북한 동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라는 이제 우려의 목소리를 좀 냈고요.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은 9.19 합의는 접경 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제한된 합의다라면서 파주, 연천, 철원 등 접경 지역 주민들은 항상 불안하게 살라는 것이냐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자, 어제 외통위 참석한 김용호 장관 9.19 합의 효용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예,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요, 이제 9.19 합의로 인해서 정찰자산 운용에 과도한 제한이 있어서 이것은 좀 우리에게 상당히 불리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만 이제 이 9.19 합의를 효력 정지시키는 것은 매우 좀 신중해야 된다라면서 조금 더 이렇게 대비책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중하게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김용호 장관은 얘기를 했고요. 최대한 빨리 효력정지 추진하겠다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얘기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통일부하고 국방부하고 조금 말이 다른데 엇박자가 난다고 봐야 됩니까? 예, 어떻게 보면 정부조직법상의 네. 각 부처의 기능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는 이제 국갑 배드캅 전략으로 네. 이제 아무래도 좀 더 엄격한 입장을 전하면서 9.19 합의도 효력 중단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히는 국방부 것이고요. 쪽에서 그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통일부에서는 남북 대화의 유일한 창구기 때문에 문제는 제기하지만은 이것의 효력을 중지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서 네. 좀 신중해야 된다는 신중론을 펼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관련해서 대통령실 입장도 나왔을까요? 예, 대통령실은 지금 이제 작년에 북한의 연쇄 도발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를 침범하면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이라면서 이제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뭐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꾸준히 지금 효력 정지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까지 이제 국군의 날에 한번 밝힌 적도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북한에 대한 이 9.19 합의에 대해서도 강경론을 좀 보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이번에 또 효력정지 입장 다시 밝힌 게 신원식 장관인데 9.19 효력정지 필요성 주장하면서 이번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신원식 장관은 취임 날인 7일 이제 예.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고 밝히면서요. 그것보다 훨씬 강도 높은 위협에 대한민국이 놓여 있다면서 9.19 합의가 신속하게 이제 효력이 정지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9.19 남북 합의 이제 5주년이 됐는데 또다시 존폐 기로에 섰습니다. 이 9.19 남북 합의에 대해서는 입장이 확연히 나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최종건 전 외교부 네. 차관은요. 정전 체제 70년간 비무장지대 일대의 무력 충돌이 5년간 유지된 적이 없었다면서요. 남북 군사 합의의 실효성은 이미 입증됐다라고 볼 수 있고 네. 한반도 전쟁 방지를 위한 최후의 보루다라는 입장 보이고 있고요.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요.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침범한 북한 군함의 도발의 경우에 박근혜 정부의 38건에서 문재인 정부 1건, 윤석열 정부 1건으로 확연히 줄었다라는 입장 보였고요. 네. 반면 합의 위반 사례를 이제 보면은 대한민국과 이제 2022년 11월 3일까지 이제 2회인 반면에 북한은 14회 위반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당 의원들은 9.19 합의 이후에 계속된 북한의 도발 등을 거론하면서 효력 정지나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외통위 소식인데요. 어제 또 있었던 다른 국감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집중 공세에 나선 야당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에 집중하는 모습이에요. 특히 연구개발비 배정된 예산이 많이 줄었다. 이 부분이 있네요. 예, 과기정통부 네. 국감에서 연구개발비 R&D라 그러죠? R&D 예산의 대폭 삭감에 대해서 여야 간의 거센 공방이 있었습니다. 네. 내년도 R&D 예산은요 올해보다 5조 1천억 원, 16.6% 삭감 예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윤석열 정부가 예산을 좀 늘렸다가 근데 삭감으로 방향을 틀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배경이 이 과학계 카르텔 얘기 그 얘기를 했다면서요. 예, 당초 내년도 국가 R&D 예산안을 5% 정도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계의 이권 카르텔을 네. 비판을 하면서 10% 넘게 삭감을 한 겁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카르텔 지적에 대한 따른 졸속 삭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누적된 비효율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라면서 팽팽하게 입장을 대립하고 있습니다. 자, 일방적인 예산 조정 이거 야당이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분야에 걸쳐서 카르텔과의 전쟁 이건 진행 중인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권 카르텔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각 영역에 다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권 카르텔이라는 것은 상당히 좀 추상적이고 모호한 그렇죠.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정수급이라든지 연구 예산에 대해서 부정수급이 있다면은 이건 범죄 아니겠습니까? 그걸 범죄로 처리해야 될 문제를 자꾸 정치적인 구호로 치환한다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번 예산 삭감 발표에 가장 크게 타격 받는 곳이 과학계 연구자들 아니겠습니까? 자, 최근 예산 삭감이 기초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여론조사도 있었네요. 예, 기초연구 분야의 대표적인 학회인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가요. 정부의 연구개발 R&D 예산 삭감에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해당 학회 587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는요. R&D 예산 삭감이 기초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98.8%의 응답자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특히 고용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다 라는 응답자가 98.3%에 달했습니다. 역대 노벨상 수상자들도 우리 한국의 R&D 삭감, 예산 삭감 편성이 한국 과학기술계에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네요. 예, 지난 9월에 열렸던 노벨 프라이즈 다이얼로그 행사가 한국에서 열렸는데요. 2010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던 콘스탄틴 노볼셀로프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 교수는요. 네. 이렇게 그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과학계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2006년도에 물리학상을 받은 조지 스무트 홍콩 과학기술대 교수는요. 기초과학 투자를 하는 것은 100배의 이득을 얻는 것인데 긴 시간이 필요하다라면서 기초과학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고요. 2017년도에 화학상을 받은 요하임 프랑크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는요. 정부 지원과 투자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특정 방향으로 인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서는 안 된다면서 이런 예산 삭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률성 기념사업 둘러싼 보훈부하고 광주시 공방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박민식 장관이 광주의 정률성 기념사업 즉
즉각 중단하라 이런 권고를 했네요. 예, 국가보훈부 승격 후에 지자체 사무와 관련된 예. 첫 시정 권고인데요. 박민식 장관은 정률성 기념사업은 헌법과 국가보훈법과 국가유공자법 등에 위반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과 그 유가족의 영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요. 정률성 기념사업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는 것이라면서 보훈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법에 184조인가요? 사업 중단 권고가 있고요.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188조에 따라 시정명령이 발동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법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지방자치법 184조는요. 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서 중앙부처가 지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이고요. 그리고 188조에 대해서는 위법부당한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처분에 대해서 중앙부처가 시정할 수 있는 건데요. 이 항에는 시정명령을 규정하고 있고 네. 사망에서는 정지까지도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은 15일 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광주시 입장 어떻습니까? 예, 광주시는 1988년 노태우 정부 때부터 35년간 지속된 사업이라면서요. 이미 많은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 이전에 이 홍범도 장군 흉상 논란 함께 지적된 사업인데 왜 또다시 중단 권고가 지금 나왔을까요? 예, 최근 교육위 국정감사 네. 증인 명단에 전남 화순 능주초등학교 서재숙 교장이 정율성 논란에 관련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요. 13일 국가보훈부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도 정율성 기념사업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라디오계 국정감사는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인 상황인데 청취율 조사 방법 우리 신은규 변호사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02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으시고요. 031 아니겠죠? 예, 02로 02입니다. 걸려오는 전화입니다. 예. 그리고 어제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 들었는지를 물으면요.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라고 대답하시면 뉴스킹 됩니다. 신율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뭐 비슷하게 뉴스킹 됩니다. 박지훈입니다라고 예.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신은규 변호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